안녕, 초정입니다. 네. 우리 투스에서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해본 게 얼마만인지. 안녕, 참 좋은 얘기죠. 여러분 안녕한가요? 3월 학평 끝나고 나서 안녕하려면 목표한 만큼 결과로서 보상받은 상태, 또는 점수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해보니까 될 것 같다는 그 느낌. 네, 벌써부터 수강 후기에 또는 선생님 개인 연락처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선생님, 이대로라면 그냥 수능 만점 각. 이대로라면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 앞으로도 해나간다면 1등급과 만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요 3월 학평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3월 학평 점수, 등급 이게 수능 등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점수가 그대로 가진 않아요. 등급이 진짜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그대로 가진 않죠. 여러분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낙담하거나 혹은 야, 내가 3월 학평 1등급 만점이니까 나 그냥 수능까지 쭉 간대. 그냥 가만히 둔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공교롭게요. 오늘 선생님이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사회문화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또 귀염둥이 후배님들 오늘 3월 학평 보고 많이 자만했겠군. 작년에 나의 모습과 똑같겠네. 이제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서 그대로 보여주마.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 학생들은 이 3월 학평, 학력평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시 보시고 다시 도전하는 그 콘크리트와도 같은 절대 깨지지 않는 1등급 만점자들이 이제 곧 6월 모의평가에 들어온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굳이 재학생이 재수생을 상대로 재수생이 재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집단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다만 그냥 요 시험 자체가 주는 의미를 잘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벌써 우리 그 전에 생활관리 라이브를 했는데 이게 카카오톡에서도 볼 수 있는 건지 처음 알았네요. 카카오 TV에서 방송하면서 거기에 메인 화면에 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을 좀 예쁘게 입고 올 걸. 선생님 밴드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좋네요. 우리 멤버들도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이번 분석 및 해설 강의에서 주요 출제, 주요 문항 심층 해설하면서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볼 거고요. 난이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평이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내가 공부를 했다. 예를 들어 3단원까지만 공부했다. 그러면 3단원까지를 딱 놓고 정말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맞췄는가. 그리고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것에서 자료 분석이 이렇게 떡하니 나오죠. 자료 분석 문제가 빈곤 관련된 거, 대중매체, 그리고 계층까지 이렇게 한 3문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도 야,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이하다는 표현을 써도 좋거든요. 하지만 모의평가, 수능, 평가원이 내는 그 시험은요. 왜 어려움을 느끼냐?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계산 문제 20번까지 가기가 워낙에 좀 이제 함정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제시문도 길어지고 그리고 선택지에서 비교 분석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사회문화에서 1등급과 만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연습. 그러니까 평이한 문제들은요. 고민도 없이 바로 한 30초 정도만 딱 투자를 해서도 답을 확확 내줘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풀 수 있도록 하자면. 네, 그렇죠. 출제 경향은 거의 대체로 이렇습니다. 4, 4, 4, 4, 2, 2. 어떨 경우는 5, 4, 3, 4, 2, 2. 이 정도의 출제 경향을 보이는데요. 주목할 문제, 일단 첫 장에서 그래도 한 4문제 정도 풀어드릴 겁니다. 왜냐면 1단원 문제지만 좀 눈여겨봐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단원 문제지만 또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 분석 문제 3문제는 꼼꼼하게 풀어드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 또 주목해야 될 문제 차근차근 소개해보죠. 우선 2번 문제인데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2단원 끝까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이런 일탈 이론에 관련된 것도 쓰는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색하거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라는 느낌이었겠지만 한 번쯤 공부했던 친구들은 절대 여기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처음엔 어려움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실력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 틀리지 않는 주제들이 있어요. 청소년 비행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행을 일삼는 친구, 이걸 일탈 집단이라고 부르죠. 혹은 비행 집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라고 하는 거 오늘도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한 그 강의에서 아예 칠판에 세 글자를 딱 썼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내면화라는 게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모든 강의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개념과 문제풀이의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면화가 안 되면 할 때마다 선생님이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수능 시험 전까지 선생님 손잡고 같이 갈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옆에서 진짜 이렇게 코칭을 해줘야 됩니까? 그럴 수 있도록 음성 지원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긴 합니다만 개념이 어느 순간 반복되면 정말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래요. 일탈 집단의 가치관을 내면화하지 말고 개념과 문제풀이 방법을 내면화해달라. 이건 배웠다는 뜻이니까 차별적 교재 이론으로 풀어주시고요. 이쪽은 처음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 이걸 두 글자로 낙인이라고 하죠.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었다. 아,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인식을 해버리는 것. 그러다 보면 2차적 일탈에 빠지겠죠. 최초의 일탈은 아주 사소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 낙인을 찍게 되면 반복적으로 일탈에 빠질 것이다. 낙인 이론입니다. 일탈 행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렇죠. 학습된다, 습득된다, 사회화된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쉬운 게 그냥 답이 1번이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말고 머튼의 아노미를 비롯한 뒤르켐의 아노미까지 정리하고 갈등 이론까지만 딱 정리가 되면 일탈 이론에서는 문제를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힘내주길 기대하고, 두 번째,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 이게 낙인인데요. 2차적 일탈을 초래한다. 이건 낙인 이론이니까 2번 틀렸고,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일탈이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게 나쁜 짓이라고 규정을 내려버리면 그건 나쁜 짓.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대책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이건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그만큼 사회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됐을 때 그걸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쪽은 아노미에서 강조가 될 거고요. 둘 모두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이니까 어쨌거나 5번 틀렸죠. 다음 3번 문제는 왜 풀어드리려고 하냐면 아마 이 실험법 문제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할 텐데 그래도 이 포메이션을 좀 확실하게 기억하고요. 평가원이 내는 시험에서 실험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캐치하시고 이 문제에선 직접적으로 묻고 있지 않지만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 여기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또래활동 프로그램 선생님 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농담이고 그냥 이게 어떤 건지 선생님도 직접 요 또래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약화시킨다는 이게 하나의 논문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게 X죠. 독립변수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해봤을 때 청소년의 공격성을 완화시킨다, 약화시킨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써보세요. 양적 연구가 될 것이고 이걸 찾는 거예요.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 찾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으로 무엇을 쓰고 있는가. 그러면 더 읽어보죠. 공격성이 강한 남자 고등학생 100명을 뽑아. 이미 청소년의 공격성을 연구하는데 그것도 공격성이 강한 남자 고등학생 100명. 이 100명이 청소년이라는 이 모집단 전체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 곤란하다. 이런 선지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법은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였을 땐 읽어나가면서 어떤 선택지가 나올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선생님은 그냥 내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번 공부로 내공이 쌓이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하고 문제도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선지가 나오겠군. 그럼 그 선지를 정확한 분석력을 가지고 진위 여부, 맞는지 틀린지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A집단과 B집단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A집단이 있고 B집단이 있는데 독립변수가 뭐라고요? 또래활동 프로그램이죠. 8주 동안 A집단에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 B집단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결과 A집단에서는 공격성이 크게 감소, B집단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 X지 않습니까? X를 처치하고 처치하지 않고 Y값을 종속변수라고 한다면 Y값을 이 실험하기 전에 A집단도 측정, B집단도 측정하고 나서 실험해 보고 난 다음에 이 숫자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A집단은 이 공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해보니까 훨씬 더 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설은
채택됐겠죠. 혹은 수용됐을 겁니다. 2차 자료를 수집한다. 2차 자료는 주로 문헌연구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틀렸습니다. 여긴 실험법을 활용하여 자료들을 직접 연구자가 수집했기 때문에 1차 자료.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아니라 또래활동 프로그램. 이건 종속변수. 연구 결과를 청소년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가? 그러기엔 곤란하다. 왜? 대표성이 떨어지니까. A집단에게는 독립변수를 처치하고 B집단에게는 처치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정확히 답 5번입니다. 모집단은 누구라고요? 모집단은 청소년. 실험집단은 누구라고요? 모집단은 청소년. 그 다음 표본집단은 100명.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100명이 모집단이고 50명이 표본집단이다. 그러면 그대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꼭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가면 기출문제 풀이가 된 친구들은 아 맞아 내가 옛날에 그런 기출문제를 푼 적이 있었어 라는 생각까지 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3번 문제인데 이건 그냥 주의할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접법과 질문지법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가 1단원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하는 주제 또는 양적 연구의 아주 구체적인 모형 이거 하나랑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를 또 하나를 내거든요. 그래서 봤지 않습니까? 3번에 실험법으로 진행된 양적 연구도 내지만 이렇게 면접법과 질문지법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도 또 하나를 내는 거예요. 언어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는가? 이건 둘 모두의 공통점이니까 가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 차이점 밝혀나가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좋아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개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접근, 특히나 사회탐구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특징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법의 특징, 질문지법의 특징을 나열하다 보면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건 공통점이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말로, 이쪽은 주로 글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언어를 활용한다는 건 공통점.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 둘 중에 뭐 면접법이죠. 이쪽은 구조화, 표준화 이런 말을 쓸 거고요. 수집한 자료의 통계 분석이 쉬운 건 질문지법이죠. 질적 자료 수집에 적합하는가? 질적 자료라는 말 자체가 통계치로 나타내기 곤란한 자료니까 문장으로 쭉 나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면접법에 해당할 거고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한 건 질문지법이겠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개입에 우려가 큰 건 면접법이 될 것이고요.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인 건 질문지법이니까 이걸 종합하면 정답은 4번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다음 5번 문제. 펀드 매니저. 선생님도 한때는 아주 잠깐 펀드 매니저가 돼볼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도를 했었죠. 외도. 경제학도 막 전공해보고. 쉬운 게 없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만 잘하시지 뭘 그렇게 오지랖이라고 뭐 법학, 경제학, 경영학, 뭐 교육학 뭐 다 하셨나. 갑자기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왜 그랬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경제학도를 꿈꾸는 친구들도 참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경제학을 전공하여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 나를 믿고 여유자금을 맡기세요. 그럼 제가 그 펀드를 잘 매니징해서 수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조금씩 이렇게 수수료 정도 주시면 제가 그것을 먹고 살 겁니다. 저의 전문성을 믿으세요. 이게 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뭐 증권사 얘기도 나오죠. 펀드 매니저와 사회복지사 중 어느 직업을 선택할지 고민이다. 와 이거 아주 다른 삶을 살 텐데. 어쨌거나 1번. 이거 고르고 틀린 친구들은 어떤 느낌일 거냐면 아마 개념 강의 선생님 강의 들은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를 만약에 골랐다. 1번을 동그라미 치고 이걸 틀렸다 그러면 채점하기도 전에 알 거라고. 아 맞네. 역할에 대한 보상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최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틀렸구나. 다음엔 진짜 반드시 맞춘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에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시험장에서 상당히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착시효과거든요.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수행에 대한 보상. 내 집단이 되려면 소속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준거 집단이 될 수는 있거든요. 내가 이 세모증권사에 들어가서 뭐 펀드 매니저가 돼보겠다 이럴 수는 있는데 당장 증권사 소속이 아닌 이상 내 집단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있나 없냐를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2번 틀렸고. 역할 갈등이 아니라 단순한 진로의 고민이지요.
기역과 미음은 모두 성취주의다. 펀드 매니저. 이게 성취주의라는 건 쉽게 알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노인. 아 선생님 노인도 이게 뭔가요? 노인은 귀속지위예요. 아니 노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귀속지위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니까. 그래서 청소년, 노인 전부 다 귀속지위임을 알고 풀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5번은 어렵지 않죠. 니은은 공식적 사회화기관이지만 리을 증권사는 회사니까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할 내용은 7번인데요. 7번은 왜 소개하냐면 항상 문제풀이 방법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문화의 속성을 물어보면 뭐 먼저 읽는다? 선택지 먼저 읽는다. 선택지 먼저. 사회화를 통해 사회가 존속되는 것은 그러네. 사회화란 말이 학습성을 뜻하는 거니까 이거 학습성에 대한 건가? 연쇄적인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가 바뀌면 따라 바뀌는 거니까 총체성. 그 다음 디귿 더욱 풍부해진다, 복잡해진다, 발전한다, 진보한다 이런 말 쓰는 것은 쌓인다는 뜻이니까 축적성으로 풀어주시고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건 공유성이거든요. 그래서 선지 작업 먼저 하시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3점짜리지만 전통 예절을 배웠다. 학습성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 음식 문화랑 기후, 민간신앙, 가족제도. 아니 음식 문화랑 가족제도는 무슨 상관이 있어? 할 때쯤에 답이 총체성이 되는 거예요. 연관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뜨거워요. 아니면 뭐 사우나에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뭐가 시원해? 뜨거워 죽겠는데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건 우리의 표현 방식, 이걸 공유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낯설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짓기가 가능하다는 게 공유성이니까 이거 종합하시면 정답은 1번 기역과 니은 나오지요. 이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아마 문화의 속성이 어려워지면요 정답률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사례가 딱딱 가나다로 끊겨 있지만 여러 제시문이 등장하면서 그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문화의 속성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쪽 3단원에서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할 건 11번으로 좀 훌쩍 넘어가죠. 주말 계획표. 아 부럽네요. 어떻게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동네 조기 축구회에 간단 말입니까? 선생님은 토요일 날 9시부터 수업. 아 답답하네. 시민단체 캠페인 행사에 참석한다. 1시에도 수업. 일요일. 아 더 읽지 않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참 수업, 촬영, 수업, 촬영. 니은은 공동사회인가? 니은. 시민단체가 공동사회입니까? 시민단체 만든 거니까 이익사회. 니은은 시민단체 공식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아마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벤 다이어그램화 시켜서 딱 체계를 잡고 정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거의 뭐 판별식이라고 이야기했죠. 문제에서 그냥 바로바로. 심지어 여기에 동네 조기 축구회도 적혀 있어요. 거기에 동네 조기 축구회도 적혀 있어요. 원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런 것도 나오나? 그럼 동네 조기 축구회는 뭐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주제가 그냥 나왔을 뿐입니다. 시민단체, 심지어 뭐 산악동호회에 소속돼 있는 선생님 친구 얘기도 막 하고 뭐 가족이과 종친회도 아예 적지 않았습니까? 종친회랑 문중이랑.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선생님이 풀어드린다기보다는 아직도 이런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누군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굳이 선생님의 강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이투스에도 훌륭한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아 요게 요럴 때 쓰는 거구나 라고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다 하진 않겠고 여기 있는 공동사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그 판별할 수 있는 개념의 힘이 중요하겠다. 그냥 5번 골라주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니까 리을. 가족은 포함하지 않죠. 가족을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이익사회는 만든 거니까 보시면 리을. 가족은 만든 게 아니죠. 가족은 자연 발생한 것이고 결합 자체가 목적이고 몇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 사회문화 1등급을 받아서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 얘기할 때마다 또 우린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로만 가족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의 본연의 의미를 또 한번 떠올려보고 아 결합 자체가 목적이구나. 나는 우리 가족에게 그 결합, 함께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기대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도 알기 그렇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 계속 사회문화 1등급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 보답을 해보죠. 우리 1등급 그냥 딱 가져다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숫자로만 그냥 1 숫자 하나만으로만.
13번 문제는요, 어떻게 풀 거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새 연도가 주어져 있고, 빈곤 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나와 있어요. 단서를 100% 활용하셔야 돼요. 이 단서를 안 보면 이 문제 답이 안 나와요. 2015년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은 빈곤 가구 월 평균 소득의 3배보다 많다. 이게 답인데 왜 답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0가구가 있는 한 국가입니다. 한 나라인데 빈곤 가구도 딱 500가구고 비빈곤 가구도 딱 500가구. 정확히 빈곤 가구 있는 만큼 빈곤하지 않은 가구가 있다면 평균 100만 원 버는 가구가 500가구, 평균 500만 원 버는 가구가 500가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딱 평균 냈을 때는 정확히 전체는 3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이미 문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빈곤 가구 수보다 비빈곤 가구 수가 어쨌거나 더 많습니다. 더 많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300만 원보다 더 많겠죠. 300만 원보다 더 높겠죠. 그러니까 그 숫자 300보다 더 높다는 걸 알면 그러네요.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빈곤 가구 월 평균 소득의 3배, 300만 원보다 많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라면 여러분 2번 고르지 않겠죠. 2016년에 110 더하기 530 하면 640 될 것이고 이걸 그대로 2로 나눈 게 320만 원인데 어떨 때 가능하다? 빈곤 가구만큼 비빈곤 가구가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2번 틀렸고. 그 다음 잘 보시면 증가율 개념 나옵니다. 증가액이 나와요. 그리고 소득 격차란 말이 나옵니다. 증가율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서 100이 110 된 건 10% 증가한 건데 500이 530 된 건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지만 10%만큼 증가하진 않았죠. 증가율로.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은요. 2015년 대비 2017년이에요. 이건 증가액이 어떻게 측정될 거냐? 그냥 딱 숫자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증가했냐? 그러면 20만 원 증가했다. 뭐 50만 원 증가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4번 틀렸죠. 이건 20만 원 증가하고 이건 50만 원 증가한 거니까. 그 다음 이제 5번에 소득 격차입니다. 2017년과 2016년 비교하면 그냥 소득 격차니까 빼주시면 되죠. 여기 420만 원이고 여기 얼마입니까? 430만 원이니까 이 숫자가 더 크지요. 그래서 5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되는 1번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었다. 자, 다음 또 훌쩍 넘어가서 우리는 17번으로 갈 건데요. 이것도 자료 분석이다 보니까 많이 위축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 풀이는 아닌데 하나 더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텔레비전, 종이신문, SNS, 라디오 이거 다 더하니까 합이 100이죠. 이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게 어떤 매체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꼭 하나를. 그러니까 요걸 다 더했을 때 100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텔레비전, 그러네. 43, 42, 44. 그런데 남성과 여성, 전체는 남성과 여성만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42와 43의 딱 가운데 숫자, 19와 27의 딱 가운데 숫자, 24와 12의 딱 가운데 숫자니까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느냐. 남자가 있는 만큼 여자가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성비가 1대1일 때나 요 42와 44 사이에 정확히 43 값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 응답자 중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그러면 전체의 개념, 전체에 대한 요 숫자는 40이라는 숫자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런 거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자료 분석 강의, 전국 단위에 이름 있는 선생님의 자료 분석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어디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 여기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투스 교육에서 들으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여러분 혼자만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남성보다 여성 중에서 쌍방향 정보전달 매체. 이건 솔직히 자료 분석이라기보다는 개념이죠. 쌍방향 정보전달 매체 SNS니까. 비율적으로 바로 측정하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정보의 재가공이 가장 용이한 매체도 SNS 아니겠습니까? 또 비교해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 문맹자의 접근 가능성이 가장 낮다. 글을 못 읽는 분들이 종이신문 보기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텔레비전, SNS, 라디오는 어쨌거나 청각 정보도 주니까. 그래서 3번 틀렸죠. 답이 2번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여성보다 남성 중에서 정보의 재가공이 가장 용이한 매체를 선호하는 국민.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그렇죠. 10이랑 24 비교하니까 2번이 답이 나왔죠. 이거 실시간이었는데 아주 그냥
손가락질 받을 뻔했어요. 다음 네 번째, 심층적인 정보 제공에 가장 유리한 매체는 여기서 종이신문입니다. 인쇄 매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 이런 복합적인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것, 여기서 50% 미만이다. 텔레비전만 보면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모두를 제공하는 것이 어디도 있어요? SNS도 있으니까 5번이 틀린 선지가 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만 좀 보여드리면, 이거 계산 문제입니까? 계산 문제 전혀 아니고요. 갑을병이 있는데 T시기에 음식 문화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밥. 뭐 그다음에 뭐 갑이 예를 들어 뭐 수도권 지역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쪽이 뭐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시기의 A는 갑을병 모든 지역에서 다 공유하는 음식 문화니까 이건 전체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억. T 플러스 1 시기에 B라는 음식을 먹는 게 갑이다. 갑이 뭐 제주도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선생님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동참이 하는데 말고기를 먹네요. 말고기를. 그래서 난 말고기 안 먹는데, 야 이 자식이 너 제주 사람 맞아? 아니 너 뭐니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 이게 공유성이 있다 보니까 얘 제주도 사람이 말고기도 안 먹지?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제주도 사람이 말고기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들어보면 이건 하위 문화 요소다. 니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T시기보다 T 플러스 1시기에 A국의 음식 문화 요소가 더 많지는 않은 이유가 어차피 음식은 A, B, C, D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리을. T 플러스 1시기보다 T시기에 세 지역 간 음식 문화의 동질성이 강하다. T시기에는 A만 공유했어요. 갑을병. 그런데 T 플러스 1시기에는 A, C, A, C, A, C니까 리을도 틀렸죠. 정답 1번 골라주시고, 준비된 마지막 문제가 이건데요.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딱 이게 정리가 되면 이거 뭐 하나도 어렵지 않네. A국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조사했는데요. 상층을 3이라는 숫자로, 중을 2, 하를 1로 나타낸 뒤에 부모의 계층에서 자녀의 계층을 뺐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상층이면 3일 거고, 자녀가 또 상층이면 3에서 3을 빼니까 0이 나오겠죠. 그건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0이라는 숫자는 계층이 일치하는 거고요. 만약에 부모가 상류층인데 자녀가 예를 들어 뭐 하류층이다. 그럼 빼면 숫자가 뭐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 2가 없죠. 상류보단 더 높은 계층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재가공될 거냐? 이 도표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도표도 선생님은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낯설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상중하 합계입니다. 상중하 합계예요. 부모가 상층인데 자녀도 일치하는 게 전체에서 8%니까 여기 8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모는 상인데 자녀가 중일 때, 부모는 상인데 자녀가 중일 때가 1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7, 같은 원리로 여기 1, 그럼 이거 더하면 16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중일 때 일치하는 게 31이니까 여기 31이 적혀야 되고요. 그 다음 1이라는 숫자는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하일 때가 13이다. 나머지 하나 숫자는 7이 여기 적히면 되겠죠. 하층, 부모랑 자녀 일치하는 게 23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부모가 한데 자녀가 상이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 2가 적히고 7이 적히면 끝났죠. 딱딱딱 17. 이렇게 하면 45인가? 이거 다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38이고요. 합은 그냥 100일 거니까. 이렇게 하면 32가 되나요? 그 다음에 38에 이건 50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자녀 세대 중층에 속한 사람이 과반수이다. 자녀 세대는 이쪽을 읽어주죠. 이렇게 하면 중층은 45니까 과반, 반을 넘어서진 않습니다. 부모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는 하층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부모 세대 하층 비율 32, 자녀 세대 하층 비율 38. 상승하였구나. 정답 2번. 다음 세 번째.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 세대 간 하강 이동했다는 건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중 또는 하. 부모가 중인데 자녀가 하. 그래서 요렇게 이쪽이 하강 이동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상승 이동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 보면 3번 또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부모 세대 계층 중 자녀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 이게 중요한데 부모 세대 계층 중, 그러니까 부모 세대 상층은 16인데요. 일치하는 비율이 8이니까 8자로만 읽지 말고 16분의 8
16분의 8. 중은요 52분의 31. 그러니까 반이 넘어가지요. 32분의 23 반이 넘어가지요. 그런데 상층은 16분의 8이니까 정확히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층이 가장 낮다고 보셔야 되고. 5번. 부모는 하층, 자녀는 상층인 사례보다. 즉 부모는 하층, 자녀인 상층, 자녀는 상층. 여기 세모자. 부모는 상층, 자녀가 하층. 이러네요. 그러니까 1과 2를 비교했을 때 5번 틀렸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요건 딱 3월 정도에 여러분에게 야, 이런 문제가 20번에 와 있을 거야 라는 그냥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요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사회문화에서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수능 때는 이렇게 평이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시간도 상당히 꽤 오래 걸리는 문제들로 구성될 테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요약. 포기하라 그래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이런 느낌일 겁니다. 내가 시작했는데 시간 아까워서라도 포기하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공부하다 보니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 그전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왔던 여러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였구나.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전까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그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아주 좋은 과목이구나. 뿐만 아니라 요새는 변별력도 있다 보니까 잘 공부해서 만점을 딱 받으면 그만큼 충분한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길까지는 멀고도 험난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함께 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젠 최적이 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사람이냐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물이 있네요. 이거 물 저 마셔도 되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도 꼭 시험 뒤에 약간의 휴식, 자신에 대한 보상,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공부하기 위한 계획도 잘 세우시고요. 이제 선생님은 뒤에 가서 또 라이브에 대한 모니터를 좀 해보고 괜찮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선생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라이브로 실시간 만남, 요 공간에 소통하는 게 괜찮다 그러면 우리 이투스 게시판 와서 또 많이 알려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요. 적자 생존 파이팅! 안녕!